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 강사 신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안전한 가정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흘러나오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피아노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연주한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이랍니다. 이 노래의 영어 제목은 Home Sweet Home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목은 현재 반어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 따뜻한 집 이런 뜻이 아니라 퍽이나 즐겁군 이런 의미로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이거나 전혀 편안하지 않은 장소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집이란 어떤 공간이길래 즐거운, 따뜻한 이런 말이 붙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집은 정말로 따뜻한 곳일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집이 어떤 공간이길래 홈, 스위트 홈 이런 표현을 반어적으로 사용할까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집, 가정은 저절로 따뜻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정말로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어떤 노력이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성적, 언어적, 경제적 폭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정혼 관계에만 가정폭력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폭력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정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죠.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데이트 폭력까지도 가정폭력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가정폭력을 친밀한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갖고 있는 친밀감을 이용하고 이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가정폭력은 어느 순간 갑자기 육체적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는 것부터 아주 조금씩 서서히 시작됩니다. 가계부 관리를 하면서 돈 쓰는 내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친구나 동료 관계를 통제하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통제 말이죠. 상대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의 특징 3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가정폭력의 특징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 발생하고 폭력 상황이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지고 가해자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정폭력은 자주 사소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칼로 물을 베어봤자 물은 다시 합쳐지겠죠. 그것처럼 부부싸움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즉,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인식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소중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항상 가해자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엔 정말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러나 이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때마다 폭력의 이유를 붙이며 정당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피해를 인식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가정폭력은 통제적,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성적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가 무슨 폭력이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력에는 물리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상해, 폭행 등 물리적인 폭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가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폭력을 이해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정폭력의 첫 번째 유형은 통제적 유형의 폭력입니다. 통제적 유형은 말 그대로 상대의 행동, 옷차림, 인간관계 등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검사, 옷차림 단속, 친구 관계의 필요 이상으로 관여, 가계부 검사를 하면서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늘 또 걔 만났어?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걔 만날 때 앞으로 나 데리고 나가. 이런 말을 한다거나 휴대폰 좀 줘봐. 누가 맘대로 비밀번호 설정해두래? 이런 말이 바로 통제와 감시의 말이죠. 통제적 유형의 폭력은 작은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별로 해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하지만 통제적 유형이 지속되면 상대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해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 스스로가 나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 가해자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상대를 조종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할 때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며 폭력의 이유를 만들죠. 그 기반에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도 분명히 폭력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적 유형입니다. 비난, 욕설,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주는 말, 상대가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욕하기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한 폭력입니다. 단순히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것이겠죠. 보이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 유형은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낼 것처럼 행동해서 스킨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책감을 심어줘서 보상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상대의 결정을 맹비난하여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것도 포함되죠. 넌 어떻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체적 유형입니다.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상해 입히기, 결박하기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해서 앞에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경제적 유형입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것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주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것, 비상식적 이자를 요구하는 것, 선물을 강요하는 것, 원치 않는 선물이나 금전을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폭력일까요? 선물이나 돈을 주고 그것을 빌미로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데 경제적 부담을 계속 주는 것은 당연히 존중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의지에 반해서 하는 행동은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성적 유형의 폭력입니다. 성을 매개로 상대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것, 원치 않는 장소에서의 스킨십,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임신, 성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가정폭력의 유형들, 짧은 설명만으로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 사연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셋이 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 아빠에 대해 말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빠는 우리 집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늘 가족을 위해 일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아빠가 다니시던 직장이 부도가 났고 아빠는 가리는 것 없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모습도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그맘때쯤부터 돈에 완전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종종 주시던 용돈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에도 하나하나 얼만지를 따지셨습니다. 준비물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상 짜증 섞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외에 용돈을 달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제가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매번 얻어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비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준비물 사고 남은 돈 있거나 엄마가 아빠 몰래 조금씩 용돈을 주시면 따로 숨겨뒀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갖고 싶은 걸 용돈 모아서 친구들처럼 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매번 허락을 받고 돈을 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절 불렀고 아빠에게 가보니 제 비상금 봉투가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아빠는 따로 비상금을 만든 제가 집안에 도둑이나 다름없다고 절 몰아세웠어요. 뒤에서 이렇게 돈 빼돌리는 건 도둑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덩달아 제게 용돈을 주신 엄마까지 그날 아빠의 분노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빠는 저랑 엄마가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아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요샌 일자리도 많이 없어서 굳은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돈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아빠가 주신 돈에서 잔돈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용돈은 받을 수 없었고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감시해야겠다고 하면서 엄마한테도 가계부를 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짜증나고 화도 났는데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시다가 힘들어진 거라고 매번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아빠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이젠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가족이 좀 넉넉했으면, 아니 저라도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아빠가 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까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전 아직 미성년자고 일하는 것까지 들키면 정말 영영 아빠랑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빠가 집안의 생활비를 벌어다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해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가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도 나요. 그런데 아빠를 그렇게 만든 게 저 때문인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아빠를 벗어나면 더 경제적으로 답 없는 상황이 닥칠 게 뻔하고 괴로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엄마 앞에서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까요? 일단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항상 밥 먹을 때 제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보통에서 통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적게 먹어라 하는 식으로요. 항상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어디가 어떻게 찐 것 같은지를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이젠 저도 제가 살쪘나? 싶기도 하고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가 제 선물을 사왔다면서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보니 식탁에 한가득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라면서 오늘부터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헬스장도 미리 끊어놨으니까 운동이랑 병행해서 한번 다이어트 도전해보라고요. 저는 너무하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처음으로 화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너무 상심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엄마는 다 너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라고 신경 쓴 건데 이렇게까지 화낼 건 없지 않냐면서 엄마는 오히려 어릴 때 아무도 자기 건강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너무 서운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 제일 건강하고 예쁠 수 있게 신경 써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죄송해지기도 하고 살 빼는데 지원받고 싶은 건 다 해달라고 하라는데 정말 엄마가 절 염려하셔서 하는 말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점점 그래 솔직히 지금 좀 살찌긴 한 것 같아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다이어트 보조제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엄마가 비싼 돈 들여서 사준 건데 싶어서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고 너무 피곤한 날에도 헬스장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음식만 보면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상심했던 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제가 뚱뚱해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보조제를 그만 먹고 싶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또 섭섭해하셨어요. 애초에 제가 날씬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살을 빼보라고요. 엄마는 항상 자기만큼 절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누가 더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냐고요. 또 마음이 약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후에도 계속 보조제를 챙겨 먹고 헬스장에 나갔어요. 나중에는 먹은 걸 중간에 토해내기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많이 먹은 날은 실망하는 엄마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엄마가 화내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도 힘드실 것 같고 애초에 제가 뚱뚱하고 못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살이 찔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가족은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던데 이런 고민 한마디도 엄마에겐 할 수가 없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고 잘 지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들에서 보듯 폭력의 유형들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각각 폭력들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유형과 성적 유형이 같이 나타날 수도, 모든 유형의 폭력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폭력의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폭력임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통제적 유형이나 정서적 유형과 같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유형들을 살펴봄으로써 폭력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력한 상황에만 놓이는 건 아니랍니다. 물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도 많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을 도울 때도 나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규칙을 세우고 자세히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증거 남기기. 언어적 폭력 피해를 입을 때는 녹음을 해둡니다.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일기에 써두는 것도 좋아요. 폭력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일기 등 기록을 할 때는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나지만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는 거죠.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엔 멍이나 상처 사진을 남겨두세요. 당연히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꼭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을 때도 유용하고 언젠가 신고를 한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생각하기. 먼저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당장 가족과 헤어지거나 신고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하고 아주 길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가해자와 따로 사는 것만을 원할 수도 있고 완전히 법적으로 남이 돼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의 목표를 설정해 두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지지자 만들기.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변에 지지 체계를 만들어 둡니다. 이웃이나 친구,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폭력 소리가 들리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또 따로 떨어져 사는 가해자가 학교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할 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밥을 잘 못 먹어서 같이 맛있는 걸 먹어달라고 하거나 얘기를 들어달라는 작은 부탁도 좋아요. 또 친구네 잠시 머물 수도 있고 병원을 같이 가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자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받기.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정폭력에 대해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요.
화재 대피 훈련을 매년 받아도 막상 화재 상황에는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지곤 하잖아요.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 대처 방법을 잘 알아도 피해 상황에는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법률적인 해결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아주 든든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정폭력 신고 전화나 피해자 상담 전화는 1366입니다. 365일 24시간 긴급 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 제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분리하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임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합니다. 의료보건 서비스와 함께 상담도 지원하고요. 고소를 하거나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법률 지원도 있어요. 경찰 조사 시에 동행하기도 하고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센터예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가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령, 성별 제한은 없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지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집, 학교로부터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금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이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협조 없이 주소지 외에 지역으로 입학하거나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지정해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가해자는 알 수 없겠죠. 1366이 아니더라도 112 긴급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폭력 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와 분리해서 면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로부터 상담소, 보훈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366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112 긴급신고를 해도 좋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일 경우에도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 가정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회의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도 폭력을 당해도 되는 잘못은 없어요. 그건 가해자의 변명일 뿐이에요.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아야 하지만 폭력을 목격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목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2 긴급신고를 통해 폭력 상황에 개입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주변인 또는 목격자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은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덕분에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1. 가족이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2. 평등에서 안전이 시작된다. 3. 존중하는 언어 습관 사용하기. 4. 가정폭력을 발견하면 방관하지 않고 즉시 신고하기. 폭력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까 가족 안에서도 권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가족은 평등한지 살펴보는 것도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아마 가족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가족회의 때 투표 방식을 선택한다거나 가족여행지는 부모님이 정하는 대신 식사 메뉴는 자녀가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집이 안전하고 평등한 정말로 스위트 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